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외신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한국에서 주말이 지나간 사이에 미국에서 좀 빅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기업과 직접 연관된 뉴스는 아니고요. 미국 정부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국가 신용평가사죠. 무디스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신용 등급에 대한 하향 예고를 했습니다. 큰 뉴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부채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주말 사이에 나온 기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의 여파가 월요일인 오늘도 글로벌 증시에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무디스라고 하면요,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한 곳입니다. S&P와 피치가 있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무디스라고 언급이 되는데요. 무디스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즉 국가 등급에 대한 신용을 자체를 하향한 것은 아니고요. 전망치가 나빠질 수 있다라고 내놓은 것인데요. 국가 신용 등급 자체는 AAA로 가장 높은 등급으로 미국을 뒀습니다. 하지만 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이번에 부정적으로 내리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이러한 미국 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디스가 전망을 하향한 이유, 우선 재정 적자 폭이 커지고 있고요. 게다가 높은 금리 부담, 또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그 요인을 손꼽았었는데요. 재정 적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연방 정부의 2023년도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나 늘어난 1조 6,95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손꼽혔습니다. 이게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6.3%나 달하는데 이 부채 부담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 그리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은 금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현재 미국의 금리가 언제쯤 떨어질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금리가 높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악재로 적용한다라는 점을 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무 건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적 양극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정치 갈등, 이로 인한 그 국가 정부에 대한 재정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디스는요, 의회 내 정치 양극화가 지속될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채무 능력을 악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후속 행정부의 재정 압박을 늘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용등급 전망 강등의 배경으로 이 재정 적자와 함께 또 셧다운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어서 셧다운 우려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무디스에 손꼽고 있는 세 가지 요인 중에서 마지막에 언급한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재정 불안함감,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핵심은 바로 미국의 셧다운이 이루어지느냐입니다. 사실 지난달 초에 이 이슈는 큰 이슈가 됐었죠. 하반기에 미국 경제에 미칠 아주 가장 큰 악재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임시로 일단은 봉합했었습니다.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요. 그 사이 동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미국 정부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시 예산안 편성된 게 오는 17일까지 만료가 됩니다. 즉 17일 이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예산안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원 의장 또 교체됐죠.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 의장이 현재의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제안을 내놨는데요. 이 제안이 바로 2단계 임시 예산안입니다. 이 역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초유의 제안인데요. 무슨 의미냐 하면 1년간의 예산을 미리 다 짜야 되지만 당장 여야 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만큼 급한 대로 한 달에서 두 달치 예산안을 짜고요. 나머지 예산은 그 이후에 또다시 짜자는 겁니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여야 간 갈등 그리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산안이라는 가장 중요한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일이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여러 전 세계 글로벌 금융기관 그리고 미국을 바라보는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원에서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현재 여당이 주류인 상원의회에서는 이러한 예산안에 대한 통과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당장 봉합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과연 이러한 임시 예산안 리스크, 이러한 디폴트 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셧다운이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해서 파열음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주 어찌 보면은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경제 하반기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임시 예산안 마감 기한은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제 중국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연말이 다가올수록요, 이제 소비의 손들, 소비에 사는 사람들의 돈의 소비 규모가 커지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고 있고요. 미국에선 진짜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러한 광군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사로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알리바바와 징동닷컴이 광군제에서 영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중국 광군제 성적표에 대한 기사를 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알리바바와 징동닷컴이 판매 호조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보시는 기사처럼 좀 다소 부정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좋은 면부터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광군제 가장 크게 소비를 하는 큰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중 최대 쇼핑 행사로 불리는 광군제 동안에요. 중국 소비자들은 많은 물건들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판매처에서는 대폭의 할인을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러한 11월 11일 하루에만 진행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주간, 한 몇 주간의 시간을 가져가면서 쇼핑 시즌이라고 가져가는 것이 행사가 연례화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가 알리바바, 징동닷컴 두 곳이 있는데요. 올해에도 이 광군절의 연휴 그리고 이러한 쇼핑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구체적인 총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아서 이런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장막 뒤에 감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일 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지난달부터 시작한 광군제 기간 동안 총 주문량과 매출이 전년 대비 긍정적인 성장을 보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편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알리바바는 광군제 당일인 11일 날 402개 브랜드에서 10억 위안, 약 1,800억 달러 1,8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38,000개의 브랜드의 주문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라이벌 업체죠. 바로 징동닷컴에서도 이번 광군제 행사 기간 동안 주문량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밝혔는데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 수는 3억여 명이 넘었었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 우정국에 따르면 11일 이 광군제 하루 행사 동안 전국의 전역 택배 수는 6억 3,900만 개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6%나 늘어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중국 소비에 강력한 회복이 부각됐다라면서 4분기 소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와 징동닷컴 모두 매출이 증가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럼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올해 가장 기대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말씀드린 대로 엔데믹, 코로나가 끝나가는 만큼 중국의 소비 시장이 크게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었고 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요, 글로벌 거시경제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 당연히 중국 시장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불안감은 아무래도 소비자의 지갑을 닫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 이번 광군제에 대한 기대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 것이다라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 시장에서도 이번 강군제 연휴를 비롯해서 쇼핑 시즌이 지나가면서요, 소비자들의 지갑이 크게 열리고 다시 한번 소비의 선순환 흐름이 나올 것을 기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매출액을 자신 있게 공개하지 못했고요.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소비의 실적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장에서도 저가 상품을 구입하겠다라는 소비자들이 많았었다라는 점이 나왔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났더라도요, 이러한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매출 신장률이 줄어들었다라는 뜻은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큰 재미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미국 컨설팅 회사죠, 베인앤컴퍼니가 지난 7일 날 강군제를 앞두고 고객 3,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77%의 응답자가 이번 강군제에서 지난해보다는 덜 소비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면서 올해의 기대감을 더욱더 약화시켰던 배경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군제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응답자 자체도요, 21년도엔 76%나 됐었는데 이번엔 절반에 가까운 53%만 기대한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번 강군제 시즌이 어찌 보면은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다라고 미리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자, 베인앤컴퍼니는요, 지난해 바로 2022년도에 강군제 전체 매출이 1조 1,000억 위안 정도가 됐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요, 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조금 못할 수 있는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엔데믹의 기대치를 많이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강군제 행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9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기대감을 높였던 만큼 올해 시즌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한국에서도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행사들을 연말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연 하반기 그리고 연말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얼마나 열릴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로는 중국의 최대의 쇼핑 행사죠, 이 광군제에 대한 소식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기사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기사 어떤 내용일까요? 참 공교로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VR과 관련된 중국 기업의 투자를 줄인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엔 미국 기업이 반대로 이 VR에 대한 투자를 중국 시장에서 늘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는요, 시진핑 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죠. 이렇게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여러 기업들의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사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메타가 14년 만에 중국으로 복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이번 소식은 VR 헤드셋의 이야기입니다. 이 메타가 중국의 IT 기업 텐센트와 손잡고 중국에서 새로운 VR 헤드셋을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내용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틱톡을 만들었던 바이트댄스가 VR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라는 뉴스를 소개시켜드렸죠.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온 지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 최대 SNS 기업이죠. 메타가 중국 시장으로의 VR 진출을 나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요, 2009년도에 페이스북이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사실상 중국 시장을 떠났던 전 세계 글로벌 IT 공룡입니다. 그랬던 메타가 14년 만에 중국 시장으로의 재진출을 꿈꾸는데 이게 바로 SNS가 아닌 바로 VR 산업을 통해서 진출한다는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타가 진출하는데 손을 잡은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틱톡과 그리고 바이트댄스와도 경쟁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텐센트라는 것인데요. 텐센트는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공급사이죠. 이러한 텐센트와 함께 손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요, 잘 아시다시피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여기에서 퀘스트 시리즈라는 VR 하드웨어 기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퀘스트 3가 최신작인데 이게 $500 가량으로 꽤 비싼 가격이다 보니까 이를 바로 텐센트에서
조금 저가형 모델로 만들어서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이 하드웨어와 관련된 매출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전부 다 가져가는 대신 텐센트는 이 하드웨어 기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나 게임과 같은 소프트웨어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협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메타와 이러한 텐센트의 협업 시스템이 과연 중국 시장에서 그동안 잠잠했었던 VR 시장을 다시 한번 깨울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틱톡의 바이트댄스가 이렇게 VR 시장에서 철수를 하겠다라는 이 시점에 이렇게 메타가 공격적으로 VR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 지금은 잠잠한 VR 시장에 본격적인 기지개를 다시 펼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중 정상회담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손을 잡았다라는 뉴스는 어쩌면 양국이 협력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메타가 14년 만에 이 VR 헤드셋으로 다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